인천대학교의 양중고라고 하고요. 이번 그 책을 엮는데 이 책을 만들자라고 주도했고, 그 다음에 저자들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또 엮고, 그 다음에 서문하고 일장을 담당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저희 지역촌환경 대안으로서의 지역촌환경제는 작년에 우리가 공동저서로 출판했던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촌환경제와 좀 달리, 여러분들 뭐 조금 위안감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지역촌환경제 담론의 이른바 좀 대급적 또는 급진적 성격을 조금 드러낸 그런 사실을 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가 조금 대중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올해의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도 이렇게 좀 녹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역공공은행의 최근에 이슈가 되는 지역공공은행에 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신천적인 어떤 논의들을 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이 지역공동체 부여구축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의 문제, 이른바 이제 뭐 정치경제학의 오랜 과제이죠. 특히 급진적인 어떤 정치경제의 가장 오래된 과제인데, 그런 어떤 소유의 문제와 또 지역순환경제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그런 어떤 논의들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면 지역화폐는 일단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론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동희 의원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조금 좀 전문 연구자들이 좀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 송지영 박사의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챕터는 굉장히 사실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이제 지역화폐를 블록체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지역화폐를 좀 정교하게 이른바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챕터가 업데이트되어서 주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번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는 오광용 박사가 이른바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역분권, 이른바 행정학자인데, 좀 리버럴한 행정학자인데요. 오광용 박사의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의 어떤 관점에서 지역순환경제를 또 논의하는, 그러니까 주로 사례 중심의 논의도 추가가 되었는데, 여건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담론과 연구가 추가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의 가장 제일 뒤편을 여러분들 봐주시면은 이 책의 바텀라인을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맡은 또 서문 외에 제가 이제 2장을 쓰게 된 것인데요. 제가 또 다른 한 편은 1장을 맡았는데, 지역순환경제론을 우리 이건선 선배도 와 계십니다만, 이건선 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이건선 위원장님은 부천의 세종병원을 단위조합으로 하는 이른바 우리 국내에 가장 급진적인 이른바 이 의료노조, 보건노조의 운동가시고, 노동당에 아주 오래 몸담고 있는 그런 어떤 노동운동가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면서 아주 존경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른바 조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조금 이렇게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리버럴한 이런 좀 담론이라고 좀 오히려 좀 생각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지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경제학 오래된 어떤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정치경제학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거든요. 주로 이제 일국 차원의 이 이론 구조다 보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것, 로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생소했던 그런 어떤 이 동굴의 구상이 조금 경로우선적 구상 작동하고 특히 우리 한국의 이 노동운동 그룹들 그리고 이른바 좀 좌파정당 그룹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금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지역 순환 경제가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어떻게 파생되고 지역 순환 경제론 안에 녹아들어 있는 이른바 좀 계급적인 어떤 함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반자본주의론적인 어떤 함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좀 의도적으로 이른바 운동론적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좀 정치경제학적으로 재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장은 그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연유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책에서 지역순환경제 전체를 지역순환경제 단문을 구성하고 있는 강론들을 강론적인 어떤 그 키워드들을 다 이렇게 좀 총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바로 제가 맡은 두 번째 장 그러니까 1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창규 부소장님이 바로 그 다음 2장을 이어 나가 주셨는데요. 박창규 부소장님 조금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본인의 그 챕터의 어떤 의식을 조금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받은 단체입니다.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역순환경제 전국 네트워크가 또 오프라인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데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짧게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번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좀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할 때 현실에서는 이제 인간은 자본주의적 존재다. 예, 그 인간은 자본주의적 존재다. 이제 그런 규정을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자본주의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부터 좀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지역순환 경제와 그는 무엇인가, 어떤 이론적 그 가능성과 또 실천적 가능성을 담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들여다보면 지역순환 경제는 커먼주와 이제 커먼주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이 지역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진공간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산관계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어떤 그 대안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생산관계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동떨어져서 우리끼리 뭘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렇다면 이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나 사회관계 속에서 지역순환 경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이 이제 실천하고 그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또는 반자본주의 또는 탈자본주의적인 어떤 생산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론적 탐색이고요. 뭐 그런 이론적 탐색의 과정에서 역사적인 어떤 이론들도 그로부터도 좀 어떤 그 성찰을 얻고 통찰을 얻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의 어떤 당론과 이론 실천적인 과제들을 좀 도출해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앞에 그 이현 대표님이나 그 미용기 대표님 발표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이 글의 어떤 연장에서 어떤 연구의 테마를 좀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인천에 이 동구가 제가 인천에서 인천에 2005년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살았던 그러니까 이제 살기 시작한 도시 때문에 남다른 좀 애정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때 2005년도에 제가 인천에 왔을 때 인천이
인천 동구의 인구가 7만 정도 됐어요. 7만에서 8만 그 정도 됐는데 지금 대략 인천 동구의 인구가 5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 동구는 제 논문에서도 소개됐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한 전국 베스트 5 그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이 인천 동구를 현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좀 연구를 해서 뭔가 좀 다른 대안적인 어떤 과제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가능성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오고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지역순환경제 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인천 동구라고 하는 지역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이렇게 것에 대한 답을 잘 찾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자본주의적인 어떤 성장 문제와의 어떤 타협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운동 연구의 그런 어떤 테마를 좀 중단을 시켰었는데 오늘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연구의 어떤 뭐랄까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이 산업화 시대부터 90년대까지 그 산업화의 어떤 주요한 거점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기도와 동남권이 중심으로 되어지는 한국의 이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과정에 인천이 약간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IMF 이후에 인천은 그 제조업 생산의 어떤 몰락과 함께 그런 어떤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 동력 지역에서 이렇게 소외되었어요. 그쪽 이 주류 세력들의 관점에서 보면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오히려 다른 방식의 한국 자본주의의 어떤 발전 경로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제가 연구를 한 거에 따르면은 인천은 인천에 있는 사업체의 6% 정도가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소규모 사업장이고 또 그 인천의 그 사업장에 존재하는 고용되어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한 36% 정도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천 경제를 떠받치면서 이끌고 먹여 살리는 거는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과 거기 종사하는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인천 지역의 이 개발론자들, 소위 말하는 성장동맹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인천 경제를 떠받치는 소규모 사업체나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의 지금 이 성장 동맹 세력이라고 할까,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개발론자들은 이제 기존에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어떤 지역과 세력으로서 소외되어 왔는데 그것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먹잇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성장 동맹을 맺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성장을 시도하는 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게 아까 이현 대표님 말씀하셨던 재물포 르네상스라든지 무슨 영종도 무슨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개발 담론으로 여기를 이제 그나마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뒤에 이현 대표 우리 민욱기 대표님 발표하신 배다리의 사례는 작은 사례지만 그것에 대항하고 그것과는 다른 경로로 인천의 어떤 지역을 인천 지역의 시민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어떤 작지만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이고 비자본주의적인 어떤 소중한 실천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약간 오늘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앞에 이 책에 있는 이런 내용들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론과 담론을 베이스로 해서 또 여기 동구의 구체적인 어떤 배다리 운동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또 중간에 인천의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경제성장의 역사적 과정과
어떤 이런 인천 지역 경제 구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연구 작업을 하여튼 올해 안에 착수를 하고 좀 빠르게 성과를 냈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런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상은 이거 이 책은 어떤 이 하나의 어떤 순서가 시퀀스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어떤 병렬적으로 병렬적으로 내용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상은 저자님께서 지역 공공운행과 관련된 챕터를 맡으셨는데요. 시간 조금 지켜주십시오. 한 3분. 요즘 지역 공공운행에 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네, 지금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런 시중 운행의 그러한 폐해들은 아마 다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랬잖아요. 돈잔치, 5대 금융지주회사를 보면 돈잔치. 이것은 어떤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거부의 대안이자 또 대항적인 금융 메커니즘,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관념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것을 어떤 경로로 그리고 어떤 구조와 포맷을 가지고 이것을 시민 실천적 힘을 가지고 이걸 돌파해내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책자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공공운행을 어떤 이제 막연한 인식으로 하나의 구율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공공운행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구율적인 것도 필요하죠. 어려운 사람, 접근성이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자금 공급도 필요하지만은 키워드는 뭐냐면 자금 흐름의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가 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주의적으로 자본을 통제하는 그게 시스템이 바로 지역순환 경제거든요. 그 지역순환 경제를 지역에 아주 튼튼하게 구축시키기 위한 정책적 메커니즘이 공공운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운행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포맷, 구조, 프레임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 사람들은 시민들한테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공적 자금으로 시드머니, 초기 자금금, 몰입 자본금이라고 회계하고 그것은 100% 지자체 자금을 해야 된다. 출연금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 뭐냐면요. 그 지자체의 자금은 우리가 낸 세금이거든요. 그건 공적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자금으로 시드머니를 투하해가지고 어떤 포맷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시민이 통제하고 어떤 시민이 관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와 당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금융자본의 그 마피아들, 노피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굉장히 권력이 셉니다. 여기에 대항을 해요. 그래서 공공운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천적인 문제에 가서는 이것이 어떤 과정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시민 실천적 힘 그리고 어떤 모든 게 제도가 바뀌려면은 어떤 사람이 딱 안 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저에는 그 시민의 힘이 그 베이스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87유월 항쟁이나 모든 직무적인 제도와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바탕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행도 마찬가지. 그리고 경무의 그 차원에서는 그 시민적 힘이 반대의 베이스로 그것이 들어가 줘야 된다. 받쳐줘야 된다. 그 힘으로 어떤 제도적인 거, 그다음 과정적인 거, 수단적인 것이 믹스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은행이 만들어지려면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법과 제도, 이런 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 금융과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내가 지방법만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관련 법률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일반법으로 접근하려면 그 관련 법 조항들을 엄청 바꿔야 돼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이것을 갖다가 특별법으로서 지방 공공운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든 것이 지금 우리 경로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 정합적이고 이 접근성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정의당과 진보당이 또 이제 공공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발의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시민 실천적 이 관점에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뭐 막연하게 뭐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 뭐 그게 아니고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장착을 시켜놓고 이걸 어떤 경우와 어떤 포맷으로 가냐 그리고 어떤 힘을 베이스로 해서 이것을 관철시켜내냐 이것이 시민 실천적 과제로 우리한테 안겨지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은 처장님 오늘 또 이거 우리 스페이스빔의 민웅기 대표님하고 함께 우리 지역순환경제정책 사무처장으로서 이거 먼저 오셔서 저는 오늘 오전에 제가 먼저 와서 뽑지를 못했어요. 제가 오늘 학교 입학 사정 때문에 막 너무 일이 많아서 조금 늦게 왔는데 이상은 처장님이 또 다 코디네이터하고 아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62년생 박사과정생. 지금 사실은 제가 왜 62년생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요. 해서 전문 연구자로서의 어떤 활동 또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 글쓰기 이런 것들에 많이 생소하셨어요. 오랫동안 공무원 노동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분투를 하셨습니다. 물론 원고를 두고 제가 지도교수로서 계속 코멘트도 하고 교정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정말 열정적으로 이런 우리 연구소가 그리고 또 지역순환경제 담론이 지향하는 바를 이론적으로 잘 캡처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고자 했던 저는 장이었다고 봐지고요. 물론 학술적인 측면에서 자기 완결성이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논문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어떤 열정과 어떤 62년생 박사과정이 가미하는 이른바 몇 가지 이른바 연구자로서의 어떤 이런 열정 그리고 깊은 고민을 잘 담아넣은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순환경제 전국 네트워크가 오랫동안 지역순환경제 담론을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발신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소도 그렇지만 인천대학교 국립산업사회연구소도 그랬지만 지역 공공은행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발신하고 담론하고 그 다음에 지역 정치 이른바 좀 리버럴 정당 또는 진보 정당과 함께 이런 소통들을 많이 해왔는데 진보당이 유일하게 이제 당선자 한 명 있죠. 전주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성희. 이 강성희 의원실이 저희 지역순환경제 전국 네트워크의 발신력으로 인해서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법안에 어떤 초안을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 11월 달에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11월 달에는 정의당과 함께 진보당과 정의당이 함께 주최하는 그런 이 입법 차원의 공청회를 열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고무적이고 저는 반겼던 것은 진보당의 그런 어떤 움직임에 또 뒤질세나 정의당도 배진교 의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정책연구소가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우리 박창규 부소장이 또 정의정책연구소의 또 부소장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규 부소장의 어떤 이 영향이 컸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정의당도 배진교 의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이걸 개별적으로 또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입법 차원에서는 진보당과 정의당이 이제 공조하는 그런 이 구도로 앞으로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이용호 의원 등등 해서 이른바 리버럴 중에서도 이른바 금융 문제에 좀 진보적인 식기를 갖고 있는 의원들 몇 명들이 일단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진보당하고 정의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입법을 해내려면은 당연히 이른바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제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조금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화폐 파트로 조금 넘어가고자 하는데, 지역화폐 중에서 먼저 제가 볼 때는 이점순 박사께서 먼저 발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점순 박사는 지역화폐론의 이른바 조금 더 어떤 협치적인 어떤 운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지역화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이른바 공공이 발행합니다. 그죠? 지자체가 이제 주도하여서 뭐 발행량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기획들을 다 하는데,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어떤 형태를 넘어서서 이른바 지역의 많은 어떤 주체들이 다 함께 협치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이것들을 일본의 어떤 다양한 어떤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도출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사님 오늘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순의 워크샵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서 오셨잖아요. 부산을 포함해서 또 이렇게 인천에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짧게 지역화폐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또는 지역 소득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면서 그 지역 내에서의 소비로 또는 투자로 또는 고용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하나의 매개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7년, 98년에 IMF 위기 이후에 사실상 민간 주도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지역화폐가 주류였죠. 거기가 아마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 일본에서도요, 지역화폐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거의 본격화되었고요. 당시에는 대부분 지역화폐 발행 목적이라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또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 내에서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주도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이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또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사실상 뭐 거의 243개 정도 지자체에서 한 90몇 %에 이르는 전국에서 사실상 지역화폐가 도입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일본의 그러니까 경제산업성 하고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쪽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그걸 이제 프로젝트를 기한을 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격화되었는데 정확히 통계적으로는 2020년 12월 사실상 설문,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죠. 그걸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한 184개의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그런 발행 지자체 수라든지 이런 면에 비하면 사실상 국내,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의 지역화폐의 전반적인 이제 운영 형태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지역화폐의 다양성, 특히 발행 주체가요, 관주도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이제 NPO라든지 시민단체, 주도형의 악동화폐가 유명한데요. 그런 공동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시민단체가 사실상 발행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었던 증권 지역화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그 지역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협 또는 그런 새마을금고라고 비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지역 금융기관이 사실상 지역화폐의 발행 주체가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디지털 경제 진전 또는 일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카드 사회가 아니에요. 아직은 캐스리스가 지금이죠. 물론 확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 또한 지금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발행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규모나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한국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다양성이 확보된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서요. 단순히 발행 금액 또는 그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시민사회에서 협치라든지 지역 발전에서의 지역 내에서의 공헌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간의 그런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일본의 지역화폐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사실상 제가 어젠가요? 그제 행안부였는지 지역화폐 예산이 사실상 작년과 비슷하게 또 행안부에서 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께 지역화폐는 사실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사실상 지역경제 정책 차원에서도 사실상 서포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지역화폐 정책은 어쩌면 중앙에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지역경제정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기재부하고 좀 협조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지역화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이런 지역화폐가 확산이 되고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지역화폐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 담보해내기 위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좀 더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다 해서 한 30초 만에 끝냈고요. 할 말 다 하시네요. 우리 이점순 박사님은 아주 귀한 이 인재신데 일본 니가타 대학에서 정치경제학부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 합류하시면서 이렇게 지역화폐 특화상 연구를 특히 이제 일본의 필드 스타디를 일본 사례에 대한 어떤 필드 스타디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지역사회상국 지역화폐와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상상력을 가로막는 이른바 정부의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자체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일본의 어떤 그런 지역화폐의 풀뿌리형 이 지역화폐의 어떤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필드로 하시는 이양분이십니다. 최근에 저희 이 정권 하에서 국책 사업 같은 것들을 제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연구비를 받지 못해서 거의 지금 이 박사님을 제가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사실 머리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소장으로서 정말 죄송한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지역순환경제 운동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이정준 박사님이 이제 그런 어떤 지역화폐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지역화폐의 어떤 발행은 지역의 어떤 여러 주체들 중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지자체만의 어떤 이른바 전매특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런 어떤 연구의 어떤 성과를 책에 실었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아주 완결성이 높은 제가 여건이로서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 커멘트 또는 손 하나 제가 내지 않았던 유일한 논문이 이제 우리 이 송지현 박사 글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이른바 공간적 관계성, 지역화폐 운용의 공간적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 설득력 있게 쓴 이 사실 뭐 학술 논문에도 쓰면 충분히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인데 우리 이 공동도서에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 박사님 5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사랑법의 시민정책과 개선하는 센터장陳정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책 엮을 때 제가 아마 탈성장과 이 지역순환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양조 교수께서 주셔가지고 처음에 이 책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도 뭐 지역화폐 연구자이면서 지역순환 문제 관리 연구자로서 이 책을 봤을 때는 지역순환 경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료로 이제 엮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 클럽의 그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흘러왔지 않았나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탈성장이라는 개념 하에서 지역 순환 경제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역 화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논지를 좀 전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이제 하천에서 내고장 상품권이 처음 생기면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개념들이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 IMF 이후에 대전이나 그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에서 이 지역화폐라는 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공동체 화폐로서의 지역화폐, 그 다음에 어떤 지자체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이제 지역화폐 개념들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의 지역상황 상품권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으로서 이 지역화폐의 접근성이 이루어지고, 근데 결국 이 코로나라는 그 시대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까지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몇몇 지역화폐, 지역상상권 반대론자들의 논지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못하고 결국 국회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충전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 좀 그지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이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이 금융 시스템,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서 결국 중앙으로 다시 돈이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이 지역사랑 상품권 플랫폼 자체는 물론 발행 주체가 시장이고 지자체의 장이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지만 결국 그 법상에도 운영 대행사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화폐 플랫폼 자체가 중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그런 돈잔치에 이용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화폐로서의 그 가치를 갖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탈성장에 전혀 도움이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역순환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중앙자본화의 하나의 진짜 겉보기에는 이게 지역순환 경제와 지역 경제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중앙의 자본의 하나의 그런 기반으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결국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이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이 지역화폐의 원료를 또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노동화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그 토목스빌에서 시작했던 그 레츠,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왔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자본주의의 문제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16세기 후반에 처음에 지역화폐라는 게 영국에서 등장했을 때는 한참 그 인클로저 현상으로 통해가지고 도시 주민들이 늘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사회노동자들이 이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냈던 거고, 그 다음에 세계 대공황 때에도 전 세계 모든 기초 지자체 도시들이 현금이 유동성 부족하니까 자기들의만의 화폐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살려낸 거고, 그 다음에 석유 제1,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도 각 지자체들이 또 자기들의 화폐를 만들어서 살려냈던 거고,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내적 보수에서 항상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지역화폐들은 항상 빛을 발해왔습니다. 그게 어쩌면 인류 공통적인 생존 방식일 수도 모르죠. 하지만 현재 들어서 이 글로벌된 이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지방이라는 이 지역들이 글로벌 그 매니팩처링 시스템 속에서 가장 최하부에 존재하면서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그 지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순환 경제가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역화폐가 반드시 그 안에서 활동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의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라는 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중앙과는 약간 별개의 그런 금융 시스템이 구조가 돼야 되고, 그걸 좀 대표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이 충남 부여더라. 그래서 부여의 굿드래프웨이가 상당히 독보적으로 지금까지 생존을 잘하고 있다. 3천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그 4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지자체에서 3천억 원이라는 돈이 발행이 됐고,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인센티브로 넣어서 300억 원이 그대로 안에서 순환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앙으로 유입되지 않고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는 뭔가 지역의 공동부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의 지역화폐가 실증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화되어 있는 지역화폐들이 좀 더 많은 지자체에 활동이 된다고 하면 지자체의 공동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역 자산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 책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순환경제 공동연구팀에 우리 성준 박사 같은 보물이 또 들어와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구 책임자로서 아주 늘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오나라의 노숙이 나왔다면 총나라의 제갈량과 이 사람들 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지금 방금 송 박사의 그 발언 속에 그 부여의 굿드래페이라고 하는 지역화폐가 늑대였는데, 그 굿드래페이를 또 기획 총괄했던 이 서인석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여군청에 이른바 이제 지역화폐 담당인데, 그분이 사실 우리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지역순환경제인데 또 126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전체 단톡방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와도 항상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그런 어떤 분이 참고를 하시고 서인석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로써 이제 지역 화폐와 관련된 챕터들도 저희들이 좀 수록을 했고요. 마지막 장에 행정학자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고광룡 박사인데요. 고광룡 박사는 원래 이 뭐 정의당 등 수도권에서 주로 싱크탱크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이제 연구 분석을 하는 그런 전문가이고, 특히 지역 경제, 지역 재정 또는 이른바 지방 행정에 관한 전문가이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지역순환경제정부 네트워크가 국회에서 이제 이른바 한번 기자 성명을 했었죠, 그죠? 예. 그때 모든 어떤 정당들에게 우리 지역순환경제 관련된 담론들을 발신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핵인당에서도 이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순환경제정책도 그의 페이스북 계정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사무 간사 역할까지도 맡아주신 무급 간사입니다만 우리 도강용 박사가 마지막 장 지방행정론자가 보는 또 지역 순환경제에 대해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투가 좀 맹맹해서 이해해 주시면 지금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공유할 내용 있으면 어쨌든 한 번도 연락을 안 주셔서 혼자 찾아가지 모르겠고 그때 다니다니에서 공유했으면 하는 뭐 행사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면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제가 제일 어릴 것 같긴 한데 모르지만 좀 이 지역순환경제라는 용어를 이 안평 교수님, 박정규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영광이어서 책까지 같이 쓰게 된 거는 지방행정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기에 좀 격차가 있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제가 공부해왔던 분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지방자치, 지역경제, 거버넌스 이 맥락들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고 로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연결된 얘기가 너무 많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은 그 지역의 어떤 사례 중심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이고 사실 문제의식은 어려운 것은 주민자치나 혹시 지방자치가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게 저희 지방행정에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다 잘 어우러져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단체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권한을 나누고 재원을 나눌 것인가 관심이 있었고 사실 주민자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사실상 형해화된 도구조건제로 많이 전락했었고요. 주민참여에서 저도 참여해봤습니다만 되게 형식적이고 이미 결정된 것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앉았다 가는 수준에서 끝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조례 집회 제도나 이런 것들 바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례 이런 제도들 자체가 인센티브도 없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상 주민자치가 30년 동안 단체자치는 어느 정도 제도화에는 성공했지만 사실 성숙한 것도 좀 한계가 있는데 주민자치는 다 성공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공동체도 무너지고 또 이제 지역 경제 맥락에서 국가경제 맥락에서 봤을 때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신흥부 어렵게 하면 제가 지금 고창에 내려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5만 명의 인구인데 원래 제가 떠날 때는 한 10만 명이었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근데 대부분의 그 지역이 소멸되는 지역 소멸 단계가 저희가 5단계인데 4, 5단계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 인구집들 거기서 이제 지역의 거점 도시를 가고 서울로 떠나고 지금은 이제 서울은 또 인구를 주는 거는 경기도하고 인천으로 확장되는 부분인데 수도권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이제 노가되는 3개의 광역시도가 나머지 14개 도시들이 인구를 넘어서가는 그런 집중화 현상도 나타납니다. 또 지역 내에서도 또 격차가 또 벌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에 5만 1,000명인데요.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고창읍에 40%가 삽니다. 2만 명이. 나머지 13개 의견에 나머지 3만 명 이상. 그러니까 또 지역 간 격차는 지역 내에서도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쨌든 중앙에서 어떻게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방 집권한 걸 했는데 중앙 정당들은 관심이 없어요. 중앙 집권 정치자들밖에 없어요. 제가 정당의 연구소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고요. 국가에서도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조세연구원을 좀 다녔었습니다. 첫 직장이었는데 행정예산과나 이런 기재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방에서 쓰는 돈은 다 양비적 예산
그거는 똑바로 제대로 못 씁니다. 지네들 이익을 위해서 쓴다 보면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지역에서 돈을 써주면 알아서 잘 써요. 사실은 지방자치 이론적으로 보면 지역의 그 주체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쓰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좀 잘 못 쓸 수도 있죠. 중앙에 엘리트들이 있고 지역은 엘리트들이 사실 적으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실험하고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변방이 중앙을 바꾼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성공해서 중앙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이제 반복된 훈련이 지역자치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기재부는 지역에서 돈 쓰는 걸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절대 지방세로 절대 나눠주지 않아요. 지금도 단 1푼도 나눠주지 않고 그 재원 중립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이 늘딱그 세원 때문에 있어서 절대 그걸 나눠줘요. 중앙이 돈을 지방 거를 뺏어가면 그만큼 지방이 다시 돌려드리기 딱 1대1로 트레이드하지 지방이 일반적으로 돈을 주는 건 없습니다. 순중의 개념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지방 공부를 좀 포기하고 지역 경제를 좀 몰아서는 게 경제 문제를 풀어야지 정치 경제 쪽으로 풀어야지 행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중앙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의미 없고 지역의 로컬에 가서 현장에 가서 가야겠다 해서 고창으로 고향인데 내려가게 됐고 5만 명 정도 시군구에서 지역 수명 5단계 정도 1단계에서 5단계 최악의 단계 5단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성장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데 제가 말할 성장 모델은 사실 경제 회복 모델이고요. 기존에 이제 막 사실 시골에 내려갔더니 대부분 기득권 단체들입니다. 민주당 호남 있잖아요. 호남을 이렇게 바쁘고 이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역을 가보니까 사실 돈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행복한 고사작전 같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다가 돈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돈을 좀 나갔다. 근데 너무 아깝게 쓰는 거예요. 지역의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놀아보는 데 어떻게 하면 그런 바탕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을 만들어볼까. 특히 지역소랑 경제 맥락에서 주민공동체 자산화 전략이라든지 제가 7가지 내용 쓴 게 지역별로 이 최소 사실 지역순환경제 아예 모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역의 산업 유형도 다르고 농촌 지역, 도시 지역 뭐 다 다르잖아요. 그 맞춤형 어떤 정책 모델이나 지원 모델,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지 이것들을 좀 아이디어들 좀 넣어놨고 자산화나 파트너십 맺고 맺지 이런 것들 좀 적어놨는데 보시면 아실 거고요. 고창에서 그 모델 한번 한 개라도 성공해보고 싶은 게 제 소중한 꿈이고 지금 저희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키우는 이제 오늘 첫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태양광 자산화하고 풍력 자산화를 한번 해보시면 이상입니다. 아이고 우리 고광용 박사님 또 본인이 맡은 챕터에 대한 서머리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고 박사님이 이제 전북 고창군의 본인의 고향인데요. 그 성사가 있는 너무너무 예쁜 도시입니다. 저희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른바 군청 산하의 싱크탱크에서 지역 발전 전략을 이제 총괄하는데 또 그곳에 지역순환 경제가 그리고 또 고창형 지역순환 경제의 어떤 실천이 곧 인계될 수 있기를 빌어가지 않습니다. 고 박사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 경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 반자본주의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조금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사회 지형 속에서 지역순환 경제가 주로 어떤 좀 리버럴한 어떤 그런 어떤 담론으로 여겨지는 좀 규정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지역에서 뭐 만든 거 지역에서 사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것 아니냐, 이른바 지역 순환 경제 이꼴 지역 화폐 또는 지역 순환 경제 이꼴 지산 지속 운동이라고 하는 항등식이 아주 이른바 이 담론 자체를 왜소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저는 이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급진적인 어떤 이 좌파 진영의 어떤 이론가들 또는 운동가들과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었지요. 그러나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부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자들이 다 지역순환 경제론자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연을 넓혀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역순환 경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나 지역 경제의 어떤 안정화를 깨하는 심지어는 어떤 우파 정당조차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걸 또 좌파도 그렇게 바라본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야말로 급진적인 어떤 담론으로 위치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급진적인 어떤 진영이 지역순환 경제를 내면화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 자본주의 비판 이론에 입각해서 지역순환 경제론을 규명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 어떤 생각을 이른바 글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이번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 경제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고 하고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지역순환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까 우리 이상은 처장님께서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본에 대한 어떤 로컬의 통제입니다. 이른바 독점 대자본의 수익 흐름을 시민주의적으로 지역주의적으로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역 안에서 자본의 어떤 수익이 돌고 돌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앵커기관 또는 지역 안에 있는 독점 자본의 어떤 자산, 유무형의 자산과 그들의 어떤 조달력이라고 하는 웰스, 그들의 어떤 웰스 자체를 커뮤니티 웰스로 이른바 이 속된 말로 빠꾸를 털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자본의 흐름을 자본 마음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지 않고 로컬이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맞고 말하자면 이것은 반자본 운동이죠. 안티캐피탈 운동이죠. 이것을 왜 이른바 반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비판 이론에 익숙한 이른바 정치 진영 또는 시민 진영이 지역순환 경제 담론을 이른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순환 경제 담론 자체가 이제 노동운동으로도 노동운동과의 어떤 접합도 분명히 이제 시도해서 이른바 외연을 확대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가 이루어낸 지역순환 경제 담론의 어떤 성과만 보더라도 자본주의 비판 이론과 그리고 반자본주의 이론 담론과 아주 정합적이다, 상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으로서의 지역순환 경제론을 엮어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지현 박사의 어떤 그 코멘트에서도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송 박사도 원래 굉장히 리버럴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래 주류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식으로 박사학위 논문도 쓴 분이고 그리고 어떤 이 지역 경제를 바라볼 때에도 굉장히 좀 리버럴한 관점이었었어요. 개혁적이지만 리버럴한 관점이었지만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문제와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에 관해서 본인도 한 저자로서 이렇게 그 문제의식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점은 이른바 우리 대안으로서의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이 공동정서의 우리 내부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의 어떤 보다 급진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 역시 우리의 어떤 공동정서를 통해서 우리 나름 이렇게 달성한 자그마한 나름의 어떤 성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로 저희 어떤 출판 기념회의 이 골자들을 여러분들 함께 공동저자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